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국 곳곳을 강타한 폭우가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일까지 예보됐는데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내일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부지방 연결합니다. 박종호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영상강에 나와 있습니다. 약해졌던 빗줄기가 오후 들어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다시 잠시 멈췄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카약 계류장이 늘어난 강물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조금 뒤인 8시가 만조 시각인 만큼 하구뚝 반대편의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전남 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다 또 곡성에 시간당 4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도깨비 같은 비라는 표현이 딱 알맞은 상황인데요. 어제부터 광주와 전남에 쏟아진 물폭탄은 영산강으로 흘러들면서 침수 피해를 입히고 지금은 수위가 좀 낮아졌지만 오늘 밤이 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최대 300mm의 비가 예보되고 있고 광주와 전남은 이보다 많은 최대 400mm의 폭우가 올 전망입니다. 특히 어제 폭우로 이미 흙이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400mm가 넘는 비가 내린 나주와 곡성 등 6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침수 우려 지역 60여 곳과 국립공원이나 지하차도, 주차장과 산책로 등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산강 하구뚝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류 주민들을 비롯해 1,900여 명이 미리 대피했는데요. 특히 오늘 밤이 고비일 걸로 보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산강 하류에 위치한 영암천. 이른 오전부터 무너진 제방에 포대 자루를 쌓고 중장비를 동원해 흙을 다지는 긴급 복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밤사이 불어난 강물이 흘러 넘치면서 제방 서너 군데가 터진 겁니다. 저희가 신고 받았으면 7시에 나왔거든요. 뚝방이 무너져가지고 범람한다 해서 와가지고 긴급 턴백 작업하면서. 인근 지역은 제방의 수문이 불어난 강물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손됐습니다. 제방이 터져가지고 여기 분수문이 역류더라고요. 수압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분수문이 망가진 것 같아요. 400mm 넘게 쏟아진 비가 영산강 하류로 흘러들어 영암과 함평 등 전남 서남 해안 지역은 한때 홍수 경보 수준으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흘러넘친 강물에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되는 등 범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마당은 물론 집안 곳곳에 물이 들어차 세탁기와 옷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모두 쓰러졌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청소. 이제 방에 이제 가전제품이요, 장판 다 떠버렸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어젯밤부터 배수 작업을 이어왔는데도 물이 빠지지 않아 무릎 높이까지 차 있습니다. 주택부터 창고, 마을 회관까지 온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영산강 유역에 여전히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광주 전남엔 최대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1시간 사이 8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쑥대밭이 된 곳도 있습니다. 도로 전체가 잠기는데 불과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요. 긴박했던 상황을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대 앞 도로 CCTV. 오후 4시 6분 도로 한편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더니 7분 만에 도로 전체가 흙탕물에 뒤덮입니다. 그리고 4시 17분쯤엔 버스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차오르고 이내 도로 전체가 황토빛 하천으로 변해버립니다. 도로 하나가 10여 분 만에 빗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인근 상가도 마찬가지. 오후 4시 반쯤 상가 옆 도로에 물이 차오르자 상인이 급히 문틈을 모래주머니로 막아보지만 10분 만에 물은 무릎 높이를 넘어섭니다. 하천 옆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으론 마치 쓰나미가 들어닥치듯 빗물이 몰려옵니다. 좁은 길 사이로 거센 물살이 몰아치고 잡동사니들은 둥둥 떠내려갑니다. 막 밀려가요, 사람이. 예, 그래서 죽겠구나 해서 이런 거 막 잡고 왔어요. 그리고 안 되겠으니까 이것이 떠날려오니까 이걸 잡고 이렇게 추부 타듯이 오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옥상으로 대피했었어요, 5명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상가의 유리벽은 이렇게 산산조각 난 채 깨져버렸습니다.
갑작스레 차오른 물에 한 70대 식당 주인은 2시간가량 고립됐다가 세탁실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이제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 이거 우리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2층으로 창 넘어가서 가서 저 밧줄 타고 조카하고 저쪽으로 나는 저쪽으로 들어오고. 어젯밤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선 사람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70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자녀의 신고도 접수되면서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자, 그럼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제보 영상을 고재민 기자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 기자, 남부지방 상황이 심상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비가 주춤했다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서 제보 영상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인 5시쯤 전남 무안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낮에 잠시 주춤했던 비가 다시 쏟아지면서 차창 밖으로 교통 표지판은커녕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차 안에서 찍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어제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광주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북구 용봉동인데요. 차량 창문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 있고 바닷가에서나 볼 법한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도로가 물에 잠긴 상태에서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결이 생겨 주차된 차량들을 덮치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마치 미처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차들이 떠내려가네요. 네, 다음은 어제 경남에서의 긴박한 순간을 소방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밀양의 한 요양원이 침수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트에 태워 대피시키는 모습이고요. 다음 영상은 산청에 나올 텐데요. 도로가 침수되면서 트럭 바퀴 위까지 물이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트럭 위에는 운전자가 대피해 있었는데 소방대원들이 연결한 로프를 잡으면서 간신히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자, 소방대원들 없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게 충청 지역에도 그런데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충청 지역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00년 만에 최악의 폭우라고 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그만큼 컸습니다. 먼저 충남 아산시의 어제 모습을 촬영해 주신 영상인데요. 마을 일대가 물에 잠겨 있고 도로에도 물이 들어차면서 길이 완전히 끊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이제 사람 가슴 높이까지 찬 곳들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주민 한 명이 헤엄치듯 걸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높이까지 찬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제 충북 괴산의 모습을 한 시청자가 조금 전 제보해 주셨는데 이 산에서부터 폭포수처럼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 물길이 캠핑장 바로 앞까지 이어져 전체가 사실상 물바다가 된 모습입니다. 이 비가 오늘 밤과 내일도 예보가 계속되기 때문에 피해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사회팀 고재민 기자였습니다. 어제 극한호우가 내린 지역을 저희 기자가 가보니 여기저기 쑥대밭이 됐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소들도 발견됐습니다. 물살에 떠내려온 차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는데요. 문다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예산 용동리. 드넓은 평야가 반 이상 물에 잠겼고 비닐하우스도 절반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제부터 내린 298mm 역대급 폭우에 삽교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쑥대밭이 된 겁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지금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물은 제 종아리까지 차 있는데요.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길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축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폭우를 피해 스스로 빠져나온 소들은 길 위에 고립돼 오도 가도 못했고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대는 소도 보였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소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주민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와서 지원을 나와서 손을 빼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가서.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도 무릎 높이만큼 물이 차 있습니다. 물길을 헤치며 이동하는 사이 저 멀리서 가방을 품에 안고 걸어 나오는 주민과 마주쳤습니다. 집 1층이 다 잠겨 아들 짐부터 챙겼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네. 뭐 리포트 써야 된다고 노트북을 놓고 나와가지고 네. 노트북하고 그래도 며칠 동안 입을 수 있는 네이. 네. 10km 떨어진 복림리 마을에는 산사태가 났습니다.
토사가 전봇대를 덮쳐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복구 작업한다고요. 몇 개가 무너졌어요? 5개. 고압지 5개가 넘어갔어요. 충남 서산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폭우 때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3일 동안 519mm가 쏟아졌습니다. 물은 어느 정도 빠졌지만 극한 호우의 참상은 그대로입니다. 하천 주변 논에는 이렇게 물살에 떠내려온 차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운전석 쪽 문이 열려 있고요. 차 안과 밖이 진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기록적인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충청 지역. 이제 겁나는 거예요. 비만 오면 이제. 오늘 밤 극한 호우가 또 쏟아질 수 있다는 예보에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제방이 터지면서 불과 30분 만에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된 곳도 있습니다. 역시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승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충남 예산의 한 마을에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집니다.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에 나섰고 마을 도로는 30분 만에 물에 잠겨 자취를 감춥니다. 마을을 뒤덮은 물은 하천처럼 거세게 흐르며 온갖 농자재를 휩쓸어버리고 심지어 소들도 떠내려갑니다. 이내 저수지로 변해버린 마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119 구조대의 구명보트를 타고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마침 또 이장한테 뚝이 터지니까 빨리 피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기 마을 해관에 갔었죠. 이제 잠시 그러니까 여기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여기가 이렇게 찼으니까. 비가 그친 뒤 돌아온 집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집안 가득 빗물이 들어차 무거운 세탁기와 냉장고까지 뒤집어졌습니다. 60한 5, 6년 살았지만은 이런 물난리도 없었고 저희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침수될 정도로 물 찬 적은 없었어요. 근데 더 비가 온다면은 또 감당하기 어렵겠죠. 주변 하천 수위가 여전히 높아 물이 빠지지 않으며 마을은 여전히 물에 잠긴 상황.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농로입니다. 워낙 많은 비가 내린 탓에 농로와 논이 구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농민은 바가지라도 들고 논에 들어찬 물을 퍼내봅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물 안 빠지면 큰일 나요. 예. 비가 너무 와서 물이 뺄 수가 없죠. 예. 삽교천과 무한천 등 충남 예산 지역 하천의 제방 28곳이 무너지거나 유실됐습니다. 흙 갖다가 채우고 올리다는 그거지. 지금 뭐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후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삽교천 등 하천의 수위가 점차 낮아졌지만 충남 지역에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이란 기상당국의 예보에 이재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번 폭우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여름 과일 출하를 앞두고 있던 농민들도 망연자실한데요.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나주 영산강 하류. 하루 동안 370mm가 넘는 비가 퍼붓듯 쏟아지면서 주택가, 논밭, 비닐하우스 등 마을 곳곳이 잠겼습니다. 이 물도 순식간에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선서의 방법이 없어요. 뭘 지금 기계를 좀 빼야 되는데 그것도 못 빼고 그냥 기계도 다 차버리고 물에 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막하죠. 새벽 시간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80대 할머니가 집안에 고립됐다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부사고 혼났어. 그래갖고 이장에 왔더라고. 이장에 밀급차로 불렀는지 못 온다고 이제 나 못 갔다고. 물에 흠뻑 젖은 송아지들이 축사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고립됐다 날이 밝으면서 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이어졌고 농장 주인은 놀란 송아지를 달랩니다. 축사 우회로 이제 튀어나온 거지 밥그릇으로 살기 위해서. 아휴, 동동 그렇죠. 다른 농가들도 우리 저희 같은 형편에 똑같겠죠. 그러나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어디가 마을인지 어디가 하천인지 구분하기도 힘든 상황. 영산강 범람 위기에 수문을 닫을 수도 열 수도 없습니다. 수문을 일단은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영산강 수문을 개방을 하게 되면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충남 부여의 수박 농가. 진흙투성이로 변한 비닐하우스 안에 출하를 불가 2주 남겨뒀던 수박이 빗물을 머금은 채 썩기 시작했습니다.
처참한 광경에 밭 주인은 망연자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어떤 농민이 1억이 넘는 돈을 잃고 저정신이겠냐고요. 공주에선 물바다로 변한 양계장에서 닭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바로 이곳까지 하천물이 밀려들며 한때 양계장 일대에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13,000헥타르, 축구장 18,0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침수된 농경지는 신속한 물빼기 작업과 흙앙금 제거 작업이 필요하지만 다시 폭우가 예보되면서 피해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광주는 골목마다 진흙이 밀려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 무섭게 또다시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자전거와 공사 자재함이 떠내려갑니다. 힘겹게 걸어가던 사람들이 휘청거리고 넘어집니다. 이 동네를 찾아가 봤습니다. 골목 곳곳에 있는 진흙이 뻘밭을 방불케 합니다. 허물어진 뒷벽으로 물살이 밀려 들어온 자전거 수리점. 성한 부품이 있기나 할까 막막합니다. 모든 게 다 걱정되잖아요.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엉망진창이라서 할 말이 없어요. 물을 빼기 위해 양수기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닥에 물이 흥건한 집이 많았습니다. 이곳 1층에는 세를 내준 방 4곳이 있었는데요. 4곳 모두 제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바닥이 진흙으로 뒤덮이고 침대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계약은 해지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평소에 죄진 게 많다는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급히 몸을 피했다 돌아온 집에서는 쓸만한 물건을 찾기 힘듭니다. 가전제품 이런 거 물 들어가서 절대 못 쓰고요. 보시다시피 다 그냥 폐기물 다 버려야 됩니다. 골목마다 쓰레기 더미가 수북합니다. 출입문 유리가 모두 깨져버린 이곳은 한 달 전 새로 차린 반찬 가게입니다. 입구에 물막이판도 설치해뒀지만 물살이 거셌는지 막지 못했습니다. 머리 높이 위까지 들어찬 물에 소금 15자루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나마 안에 들어갈 수만 있더라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냉장고 물에 둥둥 떠가지고 지금 바로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요. 가게 바닥은 진흙투성이, 손님이 앉아야 할 테이블에도 흙탕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나도 쓸 게 없어. 싹 다 버려야 돼. 쌀도 다 내려보고 소금도 다 떠내려가고 다 포기. 아무튼 안 해. 복구는 시작했지만 또 비가 온다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아니 오늘 저기 또 비 온다며요. 아니 이거 치워야 될까 말해야 될까 될란가 모르겠네. 난장판이야.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에 잠긴 도로를 걷는 것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버리면 그대로 추락할 수 있는데요. 송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이면도로 맨홀에서 흙탕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폭우에 잠겨 하천이 돼버린 인근 도로에서도 맨홀에서 흙탕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번 집중호우가 쏟아진 광주 전남과 충청 지역 곳곳에서 맨홀 역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무게 40에서 50kg짜리 맨홀 뚜껑이 종이장처럼 들릴 정도로 수압은 엄청납니다. 그러다 뚜껑이 열려버리면 위험은 커집니다. 어제 오후 광주 북구청 인근 사거리, 한 학생이 무릎까지 차오른 빗물을 가르며 맨홀 옆을 걸어갑니다. 맨홀 뚜껑이 열렸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잠기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맨홀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침수돼서 흙탕물이 들어차면 맨홀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맨홀 사고도 많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남역 침수 당시 물이 찬 도로를 걷던 남매가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맨홀 구멍이 지름 60cm 정도라 성인도 쉽게 빠집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맨홀을 새로 만들거나 정비할 때 추락 방지 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뚜껑은 오픈이 되더라도 얘는 그냥 있기 때문에 지면이 물에 차서 안 보이더라도 사람이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딥니다.
전국의 맨홀 350만 7천여 개 중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건 32만여 개, 전체의 9%에 그칩니다. 침수 취약 지역으로 좁히더라도 설치된 곳은 21%에 불과합니다. 뭐 긴 막대기나 이런 거 이용을 해갖고 앞부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통행을 하시는 게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지역 맨홀 주변은 되도록 통행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는 400mm가 넘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광주에 하루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예보와 실제 강수량이 5배나 차이가 난 셈인데 이렇게 예보가 빗나간 이유가 뭘까요?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의 강수량은 426mm. 1939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극한 호우까지 쏟아졌지만 기상청은 이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까지도 기상청은 광주 전남의 하루 예상 강수량을 20에서 80mm로 4일간 총 강수량을 최대 280mm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오 무렵 광주에는 이미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특히 3시 반쯤부터 1시간 동안 76.2mm의 극한호우가 내리며 광주 시내 곳곳에 수차례의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예보에선 4일간 광주 전남의 예상 강수량을 2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뒤늦게 폭우 상황을 반영해 중계하듯 예보가 바뀐 건데 어제 하루에만 400mm 넘게 왔으니 그마저도 틀렸습니다. 특히 오전 예보에 비하면 실제 강수량은 5배 넘는 차이를 보인 겁니다. 왜일까? 어제 24시간 동안의 비구름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충돌하며 전선이 만들어지고 가늘고 긴 형태로 압축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당초 기상청은 이 구름대가 충청권에 가장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동 경로가 급변하며 실제로는 더 남쪽으로 내려갔고 또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며 물폭탄을 퍼부은 겁니다. 기상청은 하늘을 수백만 개의 격자로 나눠놓고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데 이번 비구름들은 압축된 작은 규모여서 기존 시스템에서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내리는 강수들은 굉장히 국지적이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가 이런 8km 해상도에서는 잡힐 수가 없어요. 게다가 뜨거운 바다로 인한 대기 중 수증기량 증가로 예측이 힘든 국지성 폭우는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사고의 정밀 안전점검 보고서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오산시는 B등급이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고서에는 옹벽 배수와 방수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경기 오산의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오산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정밀안전점검 결과 B등급을 받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지난 9일 나온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용역을 맡았던 민간업체는 보고서에서 옹벽 포장에 소성 변형이 발견되었고 신속하게 보수해 차량 주행 시 안전 확보와 배수 기능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소성 변형은 도로 포장인 아스콘이 밀리거나 솟아오르는 등의 현상을 말합니다. 방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옹벽 콘크리트 부분에 빗물로 인한 열화, 즉 부식이 생겨 방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고 배수로에도 이물질이 쌓여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해당 고가도로에는 같은 자리에 연이어 도로 페임,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옹벽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수압이 걸려가지고 그게 이번에 무너진 역할을 한 거예요. 지난해 촬영된 옹벽 사진을 보면 벽면 곳곳이 하얗게 변색돼 있습니다. 옹벽 배수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백화 현상이란 분석입니다. 완전히 물이 옹벽에 혼곤하고 백화 현상이 있고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물을 뽑아줬어야 된다고요. 오산시가 여러 전조 현상에도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인재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 측은 지자체로서는 안전점검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다면서
옹벽에 물이 찼는지도 뜯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오늘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역대급 극한호우에 이재명 대통령도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옹벽 사고를 두고 사고 당시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오산시장에게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부산에서 시민을 만나기로 했던 이재명 대통령. 전국에서 속출하는 비 피해에 일정을 취소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았습니다. 비 피해가 컸던 경기와 광주, 충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산림, 소방, 기상청장 등 주무부처장들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와 사고 예방에 힘쓰자고 했습니다.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단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이미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대책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이권재 오산시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지난 16일 일어난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상부도로에는 교통통제가 있었지만 막상 옹벽 밑에 도로는 왜 통제가 없었느냐라고 꼼꼼히 물어보셨습니다. 사고에 앞서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었던 만큼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는지 경위를 상세히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거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흘간 이어진 폭우로 광주와 충남 등에서 모두 4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젯밤 경기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주민 수십 명이 치료를 받았는데요.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1층부터 옥상까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형체만 남았습니다. 불에 다 타버리고 뼈대만 남은 차량도 보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 플라스틱 구조물입니다. 열기에 녹아내려 마치 커튼처럼 늘어졌고 곳곳에 그을린 자국도 선명합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삽시간에 꼭대기까지 치솟았습니다. 불이 막 뻘겋게 처음에는 조금만 했어요. 조금만 하다 그 옆에 이제 차량이 붙었는 거 봐요. 또 빵 그러면 갑자기 막 빨갛게 그냥 팍 올라버려요. 불은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피해는 컸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60대 주민 3명이 숨졌습니다. 전신화상 등 중상만 9명인데 이 가운데 6명은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50여 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분이 불이야 소리치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나온 뒤에 갑자기 확 많이 번지더라고요. 불이 난 아파트는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45세대 110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 앞이 안 보였어요. 깜깜해갖고 그래갖고 많이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진짜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확인 결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천장 안 전선에서 전기가 흐를 때 합선이 발생해 생기는 전선 단락근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누전에 의한 화재인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불과 몇 분 만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당시 주차돼 있던 차량도 모두 불에 탔는데요. 필로티 주차장 구조가 아궁이 역할을 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아파트 전체가 새까만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댔지만 역부족입니다.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천장에서 전선이 녹아가지고 불꽃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방이 트인 필로티 구조는 사방에서 공기가 유입돼 불이 쉽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차된 차량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 작은 불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당시 주차돼 있던 차량 25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자동차가 터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오히려 폭발물 터지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고 한 10번 이상 들었어요. 필로티 구조가 화재에 취약한 건 2015년 의정부 아파트,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필로티가 아궁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람이 1층으로 들어와서 위층으로 쉽게 밀어올린다는 거죠. 그 밀어올리는 그 힘에 의해서 화재가 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대피 통로도 부족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된 이 아파트는 2층부터 주거 공간이 시작됩니다. 주민들이 탈출하려면 1층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출입구는 단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창문이나 발코니를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설치된 완강기도 불길이 아래에서 치솟다 보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완강기 사용했으면 그때는 열려고 했었는데 연기가 막 들어가고 이미 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불이 시작된 주차장 천장 안 전선 주변 단열재는 가연성 소재였습니다. 금세 타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2019년 법이 바뀌었지만 불이 난 아파트는 법 시행 이전인 2014년 사용 승인을 받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지하 1층 주차장에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에 들어서야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이 아파트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혜병 순직 2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 순직 해병 특검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10곳 이상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에 개신교 목사들이 다수 포함된 게 눈에 띄는데요.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군종 목사를 고리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개신교계 인사들에게 접근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의 극동방송 사옥과 경기도 수원의 한 기독교계 초등학교,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집무실과 관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0곳 이상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9명. 임성근 전 사단장 부부 외에도 해군에서 군종 목사를 맡고 있는 백모 소령,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군 선교위원회를 이끄는 고모 목사와 극동방송 전 사장인 한모 씨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를 거쳐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까지 압수수색 대상은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전후해 이들 사이에 연락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들 중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소령은 수사 이첩과 보류가 있었던 2023년 7월 31일 이전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은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측이 군종 목사인 백소령을 통해 보수 개신교계 원로들에게 구명 로비를 펼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윤핵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또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고석 변호사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내가 참고인 별만 한 것도 없는데 통화 기록 한 번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니. 한편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유독 무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속 논란으로 코너에 몰릴 때마다 무속과 상극으로 여겨지는 개신교계 원로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속 논란에 휩싸인 전직 대통령 부부와 교류해온 보수 개신교계 인사들은 이제
구명로비 의혹의 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들의 관계를 이준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 윤석열 당시 예비 후보의 손바닥에 적힌 임금 왕자가 포착됐습니다. 무속 논란이 불거지자 윤 후보는 성경을 한 권 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김장환 목사가 직접 준 성경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성경 한 개가 나의 책으로? 아니요, 이 성경책이 아니 우리 원래 집에도 몇 권이 있고 김장한 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장환 목사는 한국 보수기독교의 대표적인 원로입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후보에게 기도를 해주는 모습이 공개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건희 여사의 무속 논란이 더욱 확산됐던 지난 2022년 초.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사실 내가 웬만한 사람도 잘 맞을 거야. 이때 김 여사가 찾은 사람도 김 목사였습니다. 김 여사는 극동방송을 방문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김 목사와 4번이나 만났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당선인 시절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 김 목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 목사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하냐고 물어봐서 깔아뒀다. 종종 만나 성경 구절도 읽고 함께 기도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개엄 11절 열린 조찬 기도회에도 두 사람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뉴스윅 인터뷰를 하신 게 어저께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역시 압수수색 대상인 이영훈 목사 역시 순복음교회를 찾은 윤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특검은 보수 기독교계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 같은 두터운 친분이 구명로비의 통로였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낸 개신교 원로들이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통일교회 본거지로 알려진 장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위 건진법사 게이트 확인을 위한 거였는데, 자, 그런데 압수수색을 미리 알았는지 아침 일찍부터 신도들이 대거 나와 있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새벽 6시 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통일교의 본산이자 교주 한학자 총재가 머무르는 것으로도 알려진 천정궁으로 경찰 버스가 향합니다. 압수수색 집행을 돕기 위한 경찰 기동대 인력이 줄지어 올라가는 와중 맞은편 도로에서 대형 버스가 연달아 내려옵니다. 통일교 신도들을 천정궁 정문 앞에 내려주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영장 집행 인력이 배치되기도 전 정문 앞에 집합한 신도들은 한 총재를 뜻하는 홀리마더 한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어머니를 지키자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치거나 오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폭우에도 우의를 나눠 입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도들의 저항을 예상하고 경기 북부 경찰청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한 특검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정문을 통과해 압수수색 영장 제시 40여 분 만에 1층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느라 수색이 지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차질 없이 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같은 시각 용산구 소재의 통일교 본부 교회에도 압수수색 인력을 보냈습니다. 영장에는 한학자 총재와 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이 피의자로 적혀 있었고 혐의는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을 시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려 한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캄보디아 개발 원조, UN 535국 등 통일교 추진 사업 관련 자료들은 물론 한 총재의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가 신도들을 대거 동원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보좌진이 의원실 문 앞에서 압수수색을 나온 특검팀 검사를 막습니다. 변호인 입회 기다리는 게 위법입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희도 그냥 들어갈 수 있지. 막으시는 건 저 위법입니다. 통일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강원도 강릉 지역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권 의원이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넉 달 앞둔 2022년 11월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윤 전 대통령의 의중, 즉 윤심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전 씨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 즉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필요한 당원 규모를 묻자 전 씨는 10,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23년 1월 권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자 윤 전 통일교 본부장은 무리를 했는데 낭패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6월엔 윤 전 본부장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권 의원이 이 행사에 참석한 경위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다만 통일교 간부들의 수백억 대 미국 원정 도박 의혹을 향한 경찰 수사를 이른바 윤핵관이 무마했다는 의혹은 이번 압수수색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미성입니다. 이렇게 순직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친윤계인 권성동 이철규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특검 수사와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번에도 권성동 의원실로 집결하라는 긴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 사무실로 속속 모여들었고 당사자인 권 의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정치적 목적의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이건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실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회의장님 좀 막아주셔야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작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게 국회에 들어오면. 특히 지난해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국회의장이 검찰을 향해 국회 압수수색에 신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점을 언급하며 똑같은 잣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에도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일한 잣대에 따라 대국민 메시지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윤상현, 임종득, 이철규, 권성동 의원까지 벌써 4명이나 압수수색을 당하자 다른 의원들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은경 복지장관 청문위원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압수수색으로 불참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적인 그런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요구에도 국회의장실은 특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메시지 발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문이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시작한 구속적부심 신문은 오후 4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법원은 신문을 마치고 4시간 넘게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습니다. 호송차를 탄 채 법원 구치감으로 바로 들어가서 모습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로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본인도 30분가량 직접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특검 측은 100페이지를 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모습을 볼 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심사 결과는 이르면 밤 시간 나올 전망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 조사도 내란 재판도 나오질 않았는데 오늘은 신문 내내 대부분 자리를 지켰고 마지막엔 직접 발언도 했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 직접 출석을 알리며 건강 악화를 강조했습니다. 당뇨 증세가 심하고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는데요. 70m가량을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오늘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적부심은 보통 구속 절차가 잘못됐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때 청구를 하거든요. 피의자가 건강 문제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려 할 땐 검찰, 즉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엔 특검의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해야 하는데 특검에서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이른바 법기수를 동원한 걸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에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의로운 군인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명령 복종이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는 군에서 군인 정신을 지킨 항명만큼은 예우하겠다는 건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시민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군인들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무장한 군인 1,605명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국회로 출동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판단해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에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집결해 있을 것을, 후속 부대에겐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야전 지휘관. 또 계엄군 헬기에 서울 진입 승인을 3차례 막아 국회 진입을 40분 이상 늦춘 장교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국방부가 이처럼 당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한 부분이 파악되면 포상 격려할 방침이라며 군의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반 병사는 조기 진급에, 간부는 진급 심사에 반영할 예정인데 언론 보도와 제보는 물론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과오가 드러나면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그릇된 명령을 맹종한 군 수뇌부와 소극적이지만 용기 있는 항명으로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은 군인을 분리해 신상필벌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 위원장의 근무지였던 대전 MBC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위원장도 내일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5일 경찰에 소환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적이 결코 없다며 자신이 정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교체기가 되니까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서 이진숙을 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당당했던 이 위원장 발언과 달리 경찰이 오늘 이 위원장의 근무지였던 대전 MBC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이 위원장이 사용했던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확보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사용한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이 모두 1억 4천여만 원. 이 중 서울 자택 반경 5km 이내에서 결제한 건만 87건, 금액으론 1,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전 MBC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는 제과점에서 약 100만 원을 결제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줄곧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사적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좋습니다. 단 10,000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발 이후 좀처럼 진척이 없어 봐주기 아니냐 논란까지 일었던 수사에 속도가 붙은 건 올해 초. 경찰은 지난 1월 대전 MBC와 이 위원장이 수업을 들었던 대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실제 법인카드 사용처를 압수수색해 확인 대조 작업을 거쳤습니다. 고발 1년 만인 이번 달에는 이 위원장을 직접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내일 이진숙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을 쇄신 대상으로 지목해 파장이 일었죠. 그런데 막상 혁신위는 윤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당의 혼란한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한계 인사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열린 혁신위원회 회의. 당 지도부로부터 이른바 다구리를 당했다던 윤희숙 위원장 대신 호준석 대변인이 회의 결과 발표에 나섰습니다. 당원 소환제 강화 등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정작 윤 위원장이 촉구한 인적 쇄신에 대해선 개인 의견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의 그 혁신위의 논의나 또는 이 의사결정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파 갈등은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의 분열을 조장했다며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겁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몽연자들과 강제 후보 교체자들 대신 그걸 비판한 사람을 입틀막 징계하는 건 진짜 망하는 길이라 직격했고 당사자인 김 전 최고위원도 어이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어떤 윤리 기준으로 이런 것을 윤리를 소집을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친윤이라는 분들이야말로 개파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극우 성향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도 분열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극우화를 우려했지만 당원 가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다른 한쪽에선 전시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전한길 강사님을 우리 당에서 퇴출했을 때 그 뜻을 같이 하는 10만 명도 퇴출을 시켜야 되나요?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극우 조직화를 주장하는 전한길 강사의 입당에 특검 수사, 계파 갈등까지 이어져 당이 거듭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 후보자는 남편이 과거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해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주식을 팔지 않아 이익을 실현한 게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선 배우자의 주식 거래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남편이 이른바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해 부당한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후보자님, 이란 회사 잘 알고 계시죠?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회사로 이른바 정은경 테마주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회사 이름을 잘못 의료기기 회사로 착각을 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회사 관련이 없었고 말씀 주신 관련해서도 보유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후보자는 특히 손소독제 주식에 대해선 시세 차익을 실현한 적 없다고 강조했고 마스크 관련 주식도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8년 초에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위장 전입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후보자 아들에 대한 위장 전입, 그 학적에 관련해서 밝히기 위해서 학적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데 초중고 졸업 현황만 보내왔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청문하는 거지 아들과 이모를 청문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할 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일반 실무와 다르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조금 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시작한 구속적부심 신문은 오후 4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법원이 신문 종료 4시간을 넘겨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아직 자세한 기각 사유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습니다. 호송차를 탄 채 구치감으로 바로 들어가서 모습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로 변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본인도 30분가량 직접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100페이지가 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모습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남쪽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 곳곳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고요. 산청엔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과 지리산 부근에는 호우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부와 충청, 경기 남부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새벽엔 서울도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면서 호우특보가 다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광주는 445mm가량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이 지역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홍성과 순창도 35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주말인 내일 밤까지, 중부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남에 400 이상, 충남과 전북, 경북에 200mm 이상의 추가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도 12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사이가 이번 비의 마지막 고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붉게 보이는 충남과 남부를 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8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취약 시간대 추가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